신학과 연문학 12번째 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죠. 이번 시간엔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러시아란 나라는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종의 건국 신화 같은 게 있어요. 건국 신화 같은 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적 기원, 국가적인 기원이 어떠한 그 초월적이고 어떤 그래서 뼈대 있는 가문 같은 그런 거를 그런 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성 이런 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이제 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이제 뭐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뭐 미국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미국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이제 과장된 이야기인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을 개척하는데 다른 여러 식민지들도 있었고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잉글랜드에 처음 정착했던 사람들 전원이 청교도였던 것도 아니고 물론 그들 중에 청교도들이 지도자적인 역할,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뭐 그렇게 좀 과장된 부분이 있죠. 미국의 청교도들의 후예라는 이야기는 그러나 이제 계몽주의 이후의 시대에 초월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한정했던 근대 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족보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간 이런 건국시나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특이하게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땅에 있었고 그 땅에 여러 사람들이 살았었죠. 다양한 부족들과 여러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았겠죠. 위치적으로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아마도 그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곳을 많이 지나갔겠죠. 그래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여러 문명권과 오랜 기간 많은 교류가 있었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러시아라는 나라는 상당히 이게 후대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동양 국가들은 이제 뭐 다들 몇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뭐 몽골 같은 나라조차도 뭐 역사적 기원을 거슬러 가게 되면은 뭐 징기스칸 이전에도 뭐 거기에 뭐 이런 저런 유목 민족들이 있었고 뭐 돌골 같은 게 대표적으로 뭐 그 이전에는 흉노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이게 족보를 만들어가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러시아는 그런 게 없는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그냥
좋게 말하면 여러 민족들이 교차하는 지역이었고 많은 교류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았던 땅. 농사짓기에는 좋은 비옥한 땅이지만 물론 좀 추워서 그렇죠. 그런 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의 그런 안정된 정치 세력은 자리 잡지 못했고 그래서 비교적 후대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국가입니다. 유럽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래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 그러면 이제 뭐 헝가리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헝가리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아틀라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죠. 훈족의 후예라고 얘기합니다. 뭐 루마니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옛날에 로마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뭐 폴란드인들 같은 경우는 또 뭐 자기네들이 옛날에 무슨 기사단의 후예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좀 이렇게 상당히 오랜 역사적인 최소 1000년 이상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데 반해서 러시아는 기껏해야 뭐 몇백 년 안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화라는 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좀 어떠한 민족 내진 국가는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형성을 정당화하는 어떤 신화적인 기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신화적인 기원이 그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신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초월성으로 인해서 어떠한 종교적인 금기 같은 것이 형성이 돼서 그것이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됐던 왕조가 어딜까요? 신라죠. 우리 이제 신라 하게 되면 이제 원래 신라와 삼국 통일 이전의 신라와 통일 신라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두 개를 하나로 같은 신라잖아요. 신라가 확정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신라가 만들어지는 박혁허세와 뭐 석탈해와나 마다 이런 우리가 경주에서 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경주의 건국신화와 관련된 뭐 여러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유적과 그 신화는 결국 박씨, 그 다음에 석씨, 김씨라는 세 성씨의 연합 국가였던 그러니까 이질적이었던 세 집단이 어떻게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오늘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신라의 신라의 어, 신화는 그 이후에 그 권력이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국가, 신라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되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권력자들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권력은 어째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그 신라의 그런 건국 신화에 나와 있는 모습은 신라 왕들의 그런 왕권이라고 해야 되나 권력 구조의 어떠한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 성씨, 여러 이질적인 집단이 같이 이렇게 연합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권력이 되게 불안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그 기본적인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오랜 기간, 거의 1000년 가까운 기간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리얼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백제의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백제 이제 건국 신화, 원조에게 대한 신화를 보게 되면 결국 북쪽에서 내려온 이제 동명 주몽의 후예, 주몽의 아들인 온조와 비류가 왜 남하에서 그쪽에 정착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그 정착을 정착을 한 이후에 성공해서 오늘날 백제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가를 백제 건국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백제는 태생적으로 자기네들의 역사적인 뿌리를 이제 자기네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부여와 연결시켜서 나라를 이렇게 유지해 가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백제가 약간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토착민과 다수의 토착민과 소수의 이주민, 북쪽에서 내려온 이주민 사이의 그런 갈등, 그런 괴리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백제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러시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냥 그 지금의 우리가 러시아라는 그 광활한 땅에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도 사람이 살았고 옛날에도 그냥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장사하면서 무역하면서 목축하면서 내지는 유목하면서 살았는데 부족 단위로 촌락 단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살벌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어,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해서 러시아라는 나라는 좀 말이 좀 거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잡놈들의 나라입니다. 잡놈들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께 러시아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상과 이미지가 뭐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보통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인종적인 편견이라고 해서 뭐 이런 얘기하기 좀 요즘 부도 좀 불편하지만 그냥 보통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이미지는 이렇게 좀 긍정적이지는 못하잖아요. 보통 이게 좀 뭐라고 표현해? 싸움꾼들, 거친 사람들, 좋게 말하면 강한 남자. 여자들은 이쁘죠. 이쁘긴 하죠. 여자들은 아주 매력적이고 이쁜데 러시아 남자들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조폭 같은 이미지, 건달 같은 이미지 그런 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왠지 왠지 좀 어둡게 느껴지고 왠지 이렇게 섬뜩한 느낌. 이제 그런 게 우리한테 이게 일종의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거가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샤토브리앙의 표현을 빌리면은 샤토브리앙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선입견이라는 것은 일종의 집단 경험의 결과물이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한 것들에 일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들이 어떻게 결과물이 편견이다라는 거죠. 선입견, 편견. 그 얘기는 그런 성향은 분명히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러시아의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참 좀 그래요. 그래서 참 혼란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전 소련이 그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나이 드신 분 1980년대 여전히 미국과 함께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말에다 공감하실 텐데 소련이 그렇게 망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소련이 보수파의 구테타가 실패하면서 해체됐죠.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일주일 전에 누군가가 이제 소련에 문제가 생겨서 소련은 곧 망할 겁니다. 소련은 없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다 안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소련이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혼란도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초강대국으로 뭐 경제가 좀 어렵긴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나라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여전히 막강한 비밀 경찰 KGB가 있기 때문에 뭐 저런 거 정도는 별거 아니니까 그런 어려움과 혼란 같은 거는 그냥 통과 의례 정도 뭐 소련이라는 나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산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개혁 개방의 글라디노스트였나요? 하다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난 그냥 사소한 부작용 정도로 생각했지
저렇게까지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황당하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황당하게. 여러분, 아이러니지만 소련이 만들어질 때, 레닌이 10월 혁명을 일으킬 때, 레닌조차도 혁명이 그렇게 쉽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러시아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월 혁명 당시, 붉은 10월 혁명 당시 볼셰비키가 사실상 무혈 쿠데타에 성공을 한 건데 그렇게 자기네들이 권력을 쉽게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그냥 더 이상 거사를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 라고 해서 혁명을 약간은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레닌이 일단 사고를 쳐본 거거든요. 일을 저질렀던 건데 그냥 얼떨결에 혁명에 성공했던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정부가 카렌츠 정권이었나 그런데 그게 뭐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러시아란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예요. 나라가 참 황당하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근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태생적인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들은 그냥 국가? 오늘날과 같은 그런 민족국가 내지는 강대국으로 성장한다는 게 믿어질 수 없던 나라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 땅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